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중추 조절에 대해서 구조적인 면, 그리고 구조와 함께 일어나는 기능적인 면, 그리고 신경학적인 면을 우선 관찰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는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원리를 한 문장으로 담아봤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자각하여 의식적으로 멈추고 목적에 대한 집착과 판단 없이 매 순간 자신이 자연스럽게 생명의 권능을 회복하여 본래의 밝은 성품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생명의 권능, 그것을 저는 중추 조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에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체계가 내부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을 재조직화 또는 자기 조직화를 해야 합니다. 세포의 변형도 가능하고 신경의 가소성에 의해서 신경세포의 어떤 가소성도 늘어납니다. 환경과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과 협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겐 좀 막연하게 들린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중추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진화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는 중추 조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기능을 단순하게 통합하는 것, 이것이 중추 조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많은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가 또는 여러 부분이 하나와 관계하느냐, 또는 여러 부분들이 또 여러 부분들과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이 두 조건이 아니면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로 통합하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2가지 인체의 생체 시스템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건 왜 연구가 안 돼 있는지, 왜 그런 게 있다라면, 더군다나 그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이라면 우리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생명과학적으로 반드시 탐구해야 될 주제인 거죠. FM 알렉산더라는 분이 처음 이 중추 조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인간의 모든 생체 메커니즘을 비교적 단순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휘자와 같다. 바로 이 능력으로 자기를 하나로 사용하게 된다. 130년 전에 어떻게 이거를 발견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 단순하게 통제한다,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분은 아까 소개 들으셨겠지만 의사도 과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의 문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터득한 거죠. 자, 중추 조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와 척추와 1차적 관계다. 머리와 척추 또는 머리와 목. 척추가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목과의 관계다. 그 관계가 정상화되면 나머지 척추와 그리고 나머지 팔다리는
저절로 움직인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거는 반사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생명의 본능이고 내적인 지성이다. 저는 내적인 지성이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재한 이미 타고난 우리의 본성과 같은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탐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또 서양에서는 이거를 구조의 항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표현하자면 자세와 동작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머리와 척추의 위치를 조절하면 하위 반사체계는 자동적으로 정상화된다. 이 말이 지금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중추 조절은 머리의 위치와 방향성에 의해서 척추의 움직임을 뒤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정신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자, 찰스 쉐링턴 경이라고 FM 알렉산더를 너무나도 FM 알렉산더로부터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웠고 스스로 이제 현대 신경생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머리의 위치가 목을 통해 다른 신체 부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전신 근육을 위해 가장 중대한 효과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지 코길이라고 하는 동물 생리학자이자 해부학자 그러면서 철학자이신 분이 부분의 반사 패턴은 전체 반사 패턴을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FM 알렉산더와 굉장히 깊은 학문적 교류를 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이분이 중추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한 25년 정도 뒤늦게 발견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 중추 조절이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루돌프 매그너스 독일의 생리학자인 이분은 전신이 하나로 되는 메커니즘은 머리가 방향을 이끌고 몸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의학계에서 특히 약학계에서도 그렇고 자세 조절 메커니즘에서 가장 선구적인 분입니다. 레이먼드 다트라는 분은 인류학자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제일 첫 번째의 운동 조직이 몸을 하나로 지시된 움직임을 일으키게 한다고 확신한다. 이분도 굉장한 FM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 테크닉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언가가 있는데 그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는 게 어떻게 전신의 기능을 영향을 진짜 주는가? 전신의 기능을 영향을 준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흔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연구 과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우리 몸의 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하나는 신경계,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막계 또는 막계, 결합 조직을 통해서 전신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 체액 시스템입니다. 체액이 순환을 통해서 전신의 모든 화학적 과정을 모두 통합합니다.
그것을 소위 항상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면, 그리고 기능적인 면을, 그리고 신경학적인 면을 포함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많은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지금 두 발로 직립하고 걷는 그런 직립보행의 동물입니다. 움직여야만이 살 수 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즉 머리가 하늘 위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곧 추세워지고 두 다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야가 확보되고 피부는 발환작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바람을 맞이하는 면적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려도 오래 뛸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일정 부분에서 반드시 땀을 식히기 위해서 멈춰야 합니다. 손이 자유로워지고 당연히 대뇌피질이 발달됩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대해서, 특히 발로부터 오는 충격에 대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뛴다든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 위에 중요한 머리 부분이 역학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충격에 대해서 완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지면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기들도 노출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머리가 너무 큽니다. 목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즉 뇌가 너무 발달하고 커지는 바람에 두개강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걸 받치고 있는 목뼈와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직적인 정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발바닥의 지면은 여자인 경우 A4 용지 반절밖에 안 돼요. 그것에 비해서 위로 올라선 이 건축 구조물들은 맨 윗부분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놓일 수 있는 내적인 기능이 없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취약함이 있습니다. 특히 역동적일 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때, 우리의 역학적인 모습은 앞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뒤로 우리는 걸을 수도 있지만 지금 중력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90도가 됩니다. 다른 타 동물들은 머리가 진행하는 방향과 척추의 방향이 같습니다. 수평적인 진영과의 관계 때문에 역학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그리고 많은 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그 레이몬드 다츠라는 분이 머리가 균형을 잡는 주된 움직임의 기관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움직임의 계획은 불균형 상태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많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학자로서 지켜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쓰게 됐는지. 자, 이제 알아볼 내용은 구조적인 관찰입니다.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기능이 일어나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후두 3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위의 관절, 인대, 근육, 신경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은 두개천골 시스템에 있는 뇌척수액과 림프, 그리고 혈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구강하악 시스템에 있는 악관절, 설골, 치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금 화살표가 표시된 곳이 경추 1번, 환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일어납니다. 자, 제일 상부에 있는 부위를 후두골, 그 다음에 환추, 그 밑에 축추. 이 세 가지를 저는 지금부터 후두 3위라고 부를까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경추 1번과
그리고 2번 척추와의 관계에서 한번 모양새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추는 정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척추는 뭔가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 부분을 치아돌기라고 보통 해부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두 뼈가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자, 위에서 보이시는 이 넓은 이 관절면은 후두골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관절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후두골이 어떻게 받쳐지고 거기서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되는지 이 기초적인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결합했을 때 치아돌기와 환추와의 결합은 아주 특이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우선 후두골과 환추와의 결합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저렇게 오목과 볼록 형태의 관절면이 서로 결합이 됩니다. 이때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추와 척추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대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바로 이거죠. 마치 하나의 뼈인 것처럼 아주 강력한 인대가 바로 이 치아돌기를 감싸 돌듯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추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 운동이 비로소 일어나는 거죠. 위로는 후두골이, 그리고 아래로는 척추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부를 단면으로 봤을 때 그 환추와 척추 단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인대들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인대가 아주 강력하게 후두골과 경추 1번과 2번을 서로 연결하고 양쪽으로 또한 아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를 십자인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지금 사선 모양으로도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거 이름이 날개인대입니다. 십자가와 날개. 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인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횡단면을 또 보시면 인대가 이 척추의 이 전면부, 이 추골들의 전면부, 그래서 후두골 위쪽에서부터 환추, 그리고 모든 이 아래쪽으로 있는 31쌍의 모든 뼈들에 다 연결됩니다. 이거를 전종인대라고 부르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특히 지금 후두골과 또 환추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결의 인대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까? 그리고 또 뒤쪽으로도 인대들이 아주 강력하게 후두골 안쪽, 즉 우리 두개골 안쪽으로도 몇 겹을 통해서 이렇게 추간공 사이까지 다 연결됩니다. 자, 이 뒤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뒤쪽 후두부 안쪽에 있는 막들입니다. 인대와 막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후두골 뒷부분에 붙어 있는 후두하근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후두골과 그리고 환추, 척추, 후두 3위를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두 3위를 연결하는 이 후두하근들과 함께 또 아래쪽으로도 많은 근육들이
동시에 같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럴까요? 맨 아래쪽에 있는 꼬리뼈까지 이 기립근들과 이 안에 있는 작은 그 자세 근육들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근막 조직을 통해서 또 종골 끝까지 발바닥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거는 후면부의 모습이죠. 이제 전면부의 모습을 보면 이쪽 앞쪽으로도 근육이 연결되면서 흉골병을 지나서 복근과 대퇴직근을 통해서 경골근까지 해서 다시 또 발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과 뒤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경추 1번, 경추 2번. 경추 1, 2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의 모습. 그리고 이 두 관절 사이에 있는 관절낭, 그리고 인대,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추골동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머리의 무게에 의해서 이런 회전이 잘못된 형태로 일어났을 경우 관절낭과 주변 인대에 강한 압력이 형성되고 많은 혈관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조직들을 무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셨던 부분들을 약간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적인 원리로 간추려서 나간다면, 자, 인대도 그랬고, 인대도 앞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인대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이 후두골이 앞쪽으로 전방으로 슬라이딩 되게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아까 보셨듯이 후두골과 환추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회전을 할 수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 앞뒤로만 굴곡신전만 아주 굴곡신전에 아주 적합하게만 그 관절면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미세한 정도로만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굴곡과 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절면의 특성에 의해서 경추 전체의 50%에 해당되는 관절 운동을 바로 후두골과 경추 1번 환추가 한다는 거예요. 50%. 나머지 밑에 있는 그 부분들은 나머지 50%를 감당하겠죠? 자, 이렇게 50%의 많은 역할을 하는데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잠시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할게요. 안 넘어가려면. 여기서 뒤로 가지를 않네요. 오케이. 자,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로 가겠습니다. 요거.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추 조절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후두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환추라고 바로 밑에 있는 이 머리 전체를 받칠 수 있는 이 작은 뼈, 이 둘 사이의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실제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뭐 한 1, 2cm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뇌에서부터 이제 척수가 내려오는 그 커다란 대후두공이라는 곳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접지가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굴곡과 신전의 50%에 해당되는 움직임, 그리고 나머지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은 이제 환추와 축추, 이 치아 돌기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나머지 부분들은 50%지만 이 부분의 회전의 50%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굴곡 신전의 50%, 회전의 50%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관절이, 그리고 이 뼈들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추적이다, 1차적이다 라고 할 만한가를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리뷰하시고요. 매우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후두골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인대 구조는 되어져 있고, 그렇죠? 관절면은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가동 범위가 있지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근육들을 보면 앞부분보다 근육들의 그 힘이라든가 근육의 톤이라든가 근육의 양은 뒤쪽에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쪽의 근육군과 뒤쪽의 근육군의 차이가 있는지, 인대도 그러했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있어서의 그 무게 중심, 지금 요 앞부분이죠. 그리고 움직임의 중심, 방금 보신 그 관절의 중심, 치아 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윗부분, 환추와 후두골이 만나는 그 정점에 해당이 되죠. 이 부분이 움직임의 회전과 굴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이 뒤쪽으로 있는 후두하근과 또 많은 근육, 척추 기립근들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근육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이 이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게 중심의 지렛대 역할을 할 부분이 뒤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뒷부분에 있는 근육들은 당연히 수축을 할 수 있는 아주 마땅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축을 잘 해야만이 머리가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가는 것이 방지되겠죠. 신경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추 조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머리의 방향성, 이것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서 최상부에 있는 이 머리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진행시켜야 하는가,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또한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면으로 보시면 이제 인대를 넘어서서 이제 근막들이 이 앞부분뿐만 아니라 이 후두골을 여러 차원으로 겹쳐가면서 이 앞부분을 다른 기관들과 차이를 두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의 경계막의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최상부와 최하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근막 조직들과 또 인대 조직들, 그 많은 결합 조직들이 어떤 상호적인 긴장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개골을 이렇게 횡단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뇌를 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뇌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위쪽에 있는 걸 대뇌겸, 이걸 전체를 경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대뇌겸, 소뇌겸,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탄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장력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즉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어떠한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단순화시킨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인데, 자, 이러한 구조를 가졌을 때 어떠한 힘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개골이 마치 하나인 것 같지만 두개골은 여러 가지 봉합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고 또 이들의 상호적인 긴장 관계를 맨 아래쪽에 천골까지 전달하는 어떠한 힘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도 이쪽 인대나 이쪽 막 조직에 연결을 합니다. 즉 연장되어 있다는 거죠. 두개골의 앞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견막을 통해서 이렇게 인대 조직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다리 발바닥까지 연결돼요. 자, 어떠한 차원으로 이런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힘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두개골의 후두골과 앞쪽에 있는 저편골이 가장 최신부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면서 움직일 때 수많은 23개 이상이 되는 뼈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기어가 맞물리듯이 움직이고 또 팽창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황금색의 부분이 신경 다발들이죠. 척수 신경들이고, 자, 이 부분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아까 말한 그 경막들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척수 경막들이 맨 아래 천골 2번까지 연결이 돼서 강력하게 부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위쪽을 감싸고 있던 경막들은 후두골 그리고 경추 1번, 2번, 3번까지 이쪽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자유롭게 있다가 이 천골 두 번째 부분에 또 강력하게 접합됩니다. 자,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모든 구조에는 그에 합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뇌척수액이 측내실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여기 맥락총이라는 곳에서부터 계속 샘솟듯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져 나옵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생성되는데 이들이 거기서 생성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뇌를 그리고 척수를 보호하고 감싸면서 계속 순환이 됩니다. 이거를 뇌척수액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지작용과 그리고 충격을 완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뇌의 무게를 원래는 14kg 정도를 5kg 정도로 부력에 의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이나 대사 산물들을 처리하고 많은 이온들, 화학적 이온 농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심박수나 여러 가지 그 체액 밸런스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봉합에 압박이 형성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뇌척수액의 순환에 장애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봉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까 후두 3위를 비롯한 또 구강하악 계열에서부터 오는 압력들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잠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 두개골과 천골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리듬이 있는데 1분당 6회에서 12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리듬의 임펄스, 크레니얼 리드믹 임펄스는 6회에서 12회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되거나
너무 적거나 할 경우 어떠한 장애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혈관, 정맥, 동맥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 중요한 턱관절 사이를 지나가고 또 아까 보신 대로 추골동맥이 아주 커브를 돌면서 바로 환추와 추골 사이에 거의 끼어 있듯이 아주 쉽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지나갑니다. 아까 보신 대후두공 사이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파액 순환들도 머리에서부터 또 심장으로 다시 순환 배농되어져서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척수액들이 임파관을 통해서 한 60% 정도가 다시 임파관으로 순환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직들처럼 뇌척수액도 임프액으로 연결되어져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액 밸런스 이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몇 프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계는 이제 면역기관이죠. 면역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 심장에서부터 펌핑되어져서 체액이 이제 혈액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때 어떠한 압력의 비율에 의해서 세포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의 비율에 맞춰서 또는 영양물질이나 단백질 이런 부분들의 분자 구조에 의해서 임파관으로 넘어옵니다. 대체적으로 좀 큰 단백질 분자들이 임파관을 통해서 배농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체액의 밸런스는 매우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약 정상적인 경우 이러한 비율을 갖습니다. 약 3대 6 정도의 비율을 갖고 그리고 세포 외액 안에는 세포 간질액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비율과 압력에 의해서 여기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을 경우에는 세포에 전달되어야 될 체액과 그리고 영양분 이런 부분에 큰 대사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 후두3위와 또 연결될 수 있냐면 이 지금 미주신경이라고 뇌신경, 뇌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이 뇌관에서부터 직접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강하악부에 있는 혀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컬 코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서 또 이 구강하부와 성대 부분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 그 하부로는 뭐 심장, 폐, 위, 간, 비장 이런 여타 많은 장기들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미주신경이 어디를 통해서 빠져나오냐면 아까 보신 그 대후두공 앞에 있는 작은 아주 작은 그 구멍으로 나옵니다. 쉽게 압박될 수 있고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자율신경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이제 면역계통에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뇌의 변연계 시스템에서 이러한 다양한 미생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우선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파란색은 정맥이고 빨간색은 동맥입니다. 이게 바로 환추의 모습이고요. 요 노란 부분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나 환추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두골 하부에 있어서 굴곡과 신전을 도모해요.
굴곡과 신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럴 때 회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뇌로 올라가는 뇌동맥들, 그리고 추골동맥들, 그리고 미주신경, 바로 이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이 미주신경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질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한 바로 척수신경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생명의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지금 공간을 확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이 후두 3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병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뇌간인데 뇌간을 치아돌기가 건드릴 수도 있고, 또 후두골이 앞으로 잘못 진행되면서 이 척수신경뿐만 아니라 뇌간,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이쪽에 아주 말하자면은 약간 흘러나오는, 삐져나오는 그런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척수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발생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뇌수압이 걸리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뇌간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11개의 뇌신경이 다 여기에서부터 분지됩니다. 후각신경 빼고 11개의 중요한 뇌신경, 모든 감각기관들, 두상 안면부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들, 평형감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기능들이 다 이 뇌간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맥박과 혈압을 조절하고 수분대사를 조절하며 음식물의 섭취와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생식 기능을 조절합니다. 특히 생체 리듬의 조절을 합니다. 특히 화학적인 밸런스, 혈청과 포도당, 그리고 수면시, 각성시의 생체 리듬을 모두 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인 주제인 자세 유지를 위한 반사 활동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뇌신경 11개를 분지한다는 거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더 알렉산더 테크닉에 입각한 차원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면, 지금 이렇게 단면으로 간단하게 보신 것처럼 앞부분에 이제 혀가 있고 구강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젖, 그리고 호흡기와 호흡을 하는 곳과 음식물이 넘어가는 곳, 즉 기도와 이 말하자면 식도가 아주 작은 요 영역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음식물은 위장으로 넘어갈 것이고, 어떤 부분은 공기는 이 말하자면은 폐로 순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구강하학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하작용, 그리고 저작, 그리고 호흡,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소리를 내는 것, 이것에 큰 영향력을 줍니다. 좀 더 보자면 음식물을 울컥 삼키는 연하작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잘못되면 음식은 섭취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턱관절로 음식을 잘 씹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례가 들리기도 하고
잘못되면 호흡을 막아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죠. 자,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여기서 지금 음식물과 이거의 사이를 아주 정교하게 처리하고 있죠. 이런 기능을 미주신경이 한다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정확하게 음식물이 들어올 때인지 코를 통해서 또는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지 이걸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1차적인 역할,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을 섭취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산소를 섭취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과 1차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성, 성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성대의 위치, 성대가 지금 위치가 이렇게 경추 바로 앞쪽에 아주 작은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이러한 위치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혀가 굳기도 하고 성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바로 이 뇌관과 그리고 후두 3위에서의 반사활동에 의해서 중추적인 역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강화학계의 연화작용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400번 정도를 합니다. 2,400번 정도 할 때마다 꿀꺽 삼켜보시면 치아가 한번 깍 맞물리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입을 벌리고서는 침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씹었을 때 우린 혀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정경합 내지는 턱관절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경막에 비틀림이 생기고 당연히 경막에 비틀림이 생기면 뇌척수액의 순환에 문제가 오고요.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율신경의 부조가 생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와 설골근의 긴장 및 감각 이상을 계속해서 초래합니다. 이 혀와 설골근, 이 목젖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추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씹는 것, 그걸 저작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36개의 근육들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3차 신경, 안면신경 이런 걸 통해서 안면 근육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안면의 어떤 구조를 비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된 안면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이 치아돌기, 아까 말한 이 치아돌기를 보시 이 정점, 경추 1번과 2번이 만나는 이 정점은 바로 이 턱관절이 움직였을 때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에요. 중력과 중력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악과 하악이 움직일 때 이 하나의 지렛대와 같이 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즉 역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턱관절은 굉장히 강력한 관절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치아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치아가 정확하게 맞물리지 못하는 것, 즉 부정교합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치아는 마치 한 수백 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정도의 많은 고유수용 감각 기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많은 이제 근골격계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즉 여기서 보내진 잘못된 고유수용 감각적 신호가 여기서 교란을 일으키면 나머지에 있는 많은 근육체계들은 다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그것을 보상하기도 하고 잘못 반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근육톤을 계속 발생시켜서 좀 비정상적인 인간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다리의 길이기, 골반의 각도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부 체계에 많은 보상을 일으킵니다. 상부에서 일어난 체계들은 굉장히 고유수용적인 신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프라이머리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 하부 체계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즉 위계 질서상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잠깐 보시기 바라고요. 뭐 세세한 거는 미리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횡격막 그리고 하부에 있는 골반 하강에 있는 그런 막들 이런 부분에 심각한 변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인데 두상 안면부와 경추는 많은 이런 연결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딱 접합점, 시작점, 그 분리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오관, 그리고 오감각이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평형감각과 아까 말한 치아나 턱관절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고유수용 감각 기능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중요한 호흡과 소화작용, 아까 말씀드린 연화와 저작작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고 발성과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한 많은 출구들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차단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을 못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감정적 표현을 못했을 때 많은 근육들의 긴장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면역 활동도 많이 관련됩니다. 우리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바로 뇌척수액이 배농돼야 될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에 모이게 되고 잘 순환이 안 되고 배농이 결국 배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쉽게 염증이 발생됩니다. 자, 이제 인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 막계,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막, 이 전신을 다 감싸고서 온 몸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합조직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탄성조직체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운동작용에 역학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아주 촉촉한 어떤 수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는 전도성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생체에서 발생되는 어떤 에너지원이나 전자기장에 흐르는 어떤 힘들을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힘들이 전달되고 정기적인 힘들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장기들을 다 감싸고 있고 아까 말한 두개골에서 보여줬던 경막도 이 결합조직의 하나입니다. 즉 이 큰 막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최심부에 있는 막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육들을 이리저리 연결시키면서 운동 기능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은 서 있기 때문에 그라운딩의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발바닥의 면적이 매우 좁은 상태에서 인간이 기립하고 또 보행을 할 수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전신을 통합하는 이런 근막 계통이
위, 아래, 안과 밖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어떤 위계 질서를 갖는 이 상부에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나선적인 힘으로 전신을 또 하나의 어떤 역학적인 힘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에 많은 관련된다는 거예요. 특히 통증이라든지 이런 전달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또 다른 패턴이기도 한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부를 지나가고 또 복부를 지나서 다시 머리로 결합되는 이 최상부에 있는 후두하근과도 연결이 되고 후두하섬유 조직들과 연결되어서 이 두개골 쪽으로 있는 외피막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척추 기립을 연결을 시키고 하지에 있는 이런 대퇴 근육들과 모든 발바닥 쪽까지 연결돼서 다시 또 상체로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나선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나선형 근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머리의 위치가 어떠한 이러한 통합적인 결합 조직과 그리고 위계적으로 봤을 때 상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운동과 자세에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련된 문제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르네 칼리엡 교수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공리이다. 머리를 움직여 전체 몸의 자세를 재조절할 수 있다. 머리의 위치 이상은 기본 폐활량의 30%까지 줄이고 내장기, 특히 대장에 영향을 준다. 엔도핀의 생산이 감소하고 통증이 증가된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기타 이제 많은 이런 장애에 해당될 만한 문제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후두 3위의 긴장은 거의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로 다 연결됩니다. 심각하게는 이제 호르몬계 이런 부시피즈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바로 중추 조절의 매우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자율신경, 그리고 내분비 활동, 그리고 역학적인 연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관절의 특징에 의해서 굴곡신전이 일어난다. 약 50% 정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회전도 90도 정도가 가능한데 이 회전이 일어난다. 이거는 인간만이 일어나는 회전 각도예요. 다른 동물들이나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회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치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잘못 사용됐을 경우는 매우 위험천만한 이 회전력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대 또한 이 후두골을 보호하고 왜 후두골이 전방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가? 즉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 자세 근육들은 한 번 짧아지면 그 길이를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후두골은 쉽게 인대를 밀고 점점 더 전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인대의 강력한 보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의 위치가 굉장히 작은 뼈에 의해서 받쳐져 있고 굉장히 많은 가동성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제일 높은 위치에서 제일 위치적인 힘이 역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서 이러한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한 바와 같이 보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위 긴장의 어떤 연속성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심부에 있는 뇌경막, 그리고 뇌경막과 관련된 자율신경적인 문제와 또는 뇌척수액의 순환 문제는 아주 많은 비정상적인 증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상부의 구조적 관계 패턴,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압박한다. 이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뇌에 일정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거죠. 즉 어떤 부분이 압박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의 압박은 풀리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작은 변화에도 통합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계질서상 굉장히 높게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뇌로 신현되는 림프, 혈관, 신경, 뇌척수액 등등에 대한 문제가 또한 계속 생기고 또 근막적인 문제 생기고요. 그래서 맨 밑에 부분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진행 상태입니다. 결국은 통증이 일어나고 결국은 어떤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만성적인 문제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자, 신경학적인 고찰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바로 뇌와 척수로 이루어졌고 말초신경계는 바로 뇌신경 12개와 척수신경 31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과 또 채송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채송신경은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고 있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을 스스로 자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수용기들이 피부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전달하는 감각 뉴런들이 중추신경계의 어떠한 부분이든 전체이든 연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해석을 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운동 뉴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작용하는 곳, 이게 꼭 근육일 수도 있고 또는 눈물샘이라든지 내성기관 또는 외성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5개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계들은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반사라고 하는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뜨거운 거를 딱 만졌을 때 바로 회피 반응이 일어나죠. 그것을 바로 척수에서 일어나는 척수 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뾰족한 앞정을 밟았을 때 생각하고서 하지 않죠. 아, 밟았다. 자, 대퇴사두근을 수축하자. 안 하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움직임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도 있지만 불수의적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몸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아기 때 보시면 많은 원시반사의 형태가 그 발달 과정상에 보이게 되는데 이 원시반사는 입태, 말하자면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입태한 5주만 되면 벌써 시작이 됩니다. 5주, 입태 5주, 생후 5주가 아니고 입태 5주. 아주 어떠한 중요한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원시반사의 형태는 많은 이제 성장 과정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초래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젖을 빠는 힘, 그리고 젖을 찾아가는 어떤 감각적 반응들, 위험했을 때 반응하는 것, 그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가는 것, 이런 것과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인 중추 조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토닉 레베닝 사인 리플렉스라고 하는 것, 즉 어떠한 중력하에 어떠한 머리의 위치를 딱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팔다리를 몸쪽으로 다 구부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위쪽으로 젖혔을 경우에는 바로 구부렸던 팔들을 다시 쭉 핍니다. 즉 머리의 위치에 의해서 이러한 원시적 반사가, 즉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로 STNR이라고 해서 Symmetric Tonic Neck Reflex. 어린 아기들이 바로 머리를 아래로 굽혔을 때는 이 상지, 팔을 안쪽으로 굴곡을 하는 대신 다리는 쭉 뻗으려고 하는 그러한 반사활동이 일어나고, 머리를 뒤로 신전시켰을 때는 상지를 쭉 뻗고 하지는 구부리는 이러한 반사활동도 일어납니다. 또한 아주 어린 생후 1개월도 채 안 된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TNR, 맨 마지막에 보이는 이 그림. 머리를 돌린 쪽으로 팔다리를 신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칭적이지만 이건 비대칭적이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기 그리고 보행, 이걸 다 연결되는 아주 초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반사 활동이 진행돼서 생후 1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반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이후의 성장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ATNR이나 방금 요 중간에 있는 이 ATNR이나 이런 토닉 라베닝 사인 그리고 STNR 이런 게 잘못되면 근육의 톤, 특히 자세 근육의 톤들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W자로 이렇게 막 앉는 거 있죠.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웅크리는 거. 즉 자기 몸을 중력화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세 근육의 톤이 현격하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책상에 앉을 수조차 없어요. 그럼으로써 작은 어떤 이런 사물을 만질 때도 어떤 습관을 갖고서 움직이게 돼요. 특히 목 뒤의 근육을 컨트롤 못해요. 대표적인 토닉 머슬이 바로 후두 하근과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목을 어떻게 움직였을 때 바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근육 체계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그 이후에 정서적인 면 그리고 육체적인 면 많은 부분들이 관련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중추 조절이 뭐냐? 중추 조절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가설을 우선 세우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활동에 다 관련돼요. 내장기도 그리고 어떤 부분인지 이 신경 소체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하자면 뇌 쪽에 그리고 나머지 몸통과 사지 쪽에 이 두 가지 브레인 리플렉스와 스파이널 리플렉스로 나눠지는데, 묘하게도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총괄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게 몸이 하나로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눈으로는 빛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어떤
바로 어떤 반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간 작용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무려 130년 전에. 그래서 이런 반사 활동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협응이라는 것으로 모여집니다. 아주 원시적인 것들이 진화하는 거예요. 이 반사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억제되어지고 억제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아까 그런 목을 돌렸을 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렇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성인이 돼서는 그건 자제돼야 돼요. 왜냐하면 보행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금 봤던 그런 모든 원시 반사들이 사라졌느냐?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협응 활동에 다 어떠한 구성으로 말하자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협응이라고 간추려서 통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서로 도와가면서 뭔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호응하고 조화롭게 전체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협응 동작이라 하며 지적 발달에 중요한 것이다. 자,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추 조절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신경학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 경추 1번 신경이라고 하는 매우 미스테리한 것이 있어요. 경추에는 8개의 신경이 분지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후두골과 천골 사이에서 나오는 이 부분, 30쌍의 나머지 그 척수신경들은 다 감각 동시에 운동 반사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는 감각 운동 체계예요. 그러나 경추 1번 하나만 운동이에요. 모터예요. 왜? 이 이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얘만 모터여야 하느냐? 이 뜻은 뭐냐면 외부에서 얘를 자극할 수 있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피부든 소리든 얘를 자극을 해서 이 경추 1번 신경이 자극을 해서 바로 이 후두하근 들들을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웬만한 자극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운동만 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경추 1번 신경을 작용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추 1번의 신경 지배는 다양하지만 제가 여기서 일부러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경추 1번 신경은 기본적으로 이 갑상선 영역 그리고 설골 하부 영역에 많이 지배되어 있어요. 지금 저처럼 말을 하고 침을 삼키고 혀를 움직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과도 다 관련이 돼요. 호흡과도 굉장히 관련이 돼요. 그러나 이제 첫 번째로 이 경추 1번이 후두골을 이렇게 끄덕거리게 하는, 살짝 끄덕거리게 하는, 끄덕끄덕, 예스, 끄덕거리게 하는 그 반응을 일으켜요. 아주 미세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끄덕거리는 게 정확하게 경추 1번에 의해서 하지 않아요. 엉뚱한 근육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미스테리해요. 그리고 회전하는 데도 영향을 줘요. 아까 그 관절면 생각나시죠?
끄덕거리게끔 되어 있는 관절면이에요. 끄덕거리게. 그리고 약간의 이 회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육들이에요. 뭐 여기에 지금 해부학적으로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금 요 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전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렉터스 카피시스 엔테리어, 이 부분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측부에 있는 렉터스 카피시스 레터럴리스, 아주 살짝 옆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회전, 후두하근의 이 경사근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이너 근육,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 하부, 머리와 목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후두 하부에 있는 이런 관절, 인대, 혈관, 신경, 경막, 이렇게 다 봤죠. 그렇게 되면 이 후두하근이 를 컨트롤하는 어떠한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추 1번이다라고 우선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추 1번이 매우 특이한 신경이기 때문에 신체 유일한 다중신경 반사가 아니에요. 일단은 감각 운동도 아니고, 보통 분절별로, 예를 들어서 C3, C4, C5, C6 얘네들은 서로 막 이렇게 결합돼서 어떤 연결된 충동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겠죠. 근데 경추 1번은 1번 뼈와 그리고 그 위치와 그곳에서 나오는 신경은 이런 유일하게 다중신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모터 작용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유수용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핀들셀의 밀도라고 그러는데 금방추라는 게 있어요. 근육의 길이기를 측정하는, 그걸 감지하는 이 금방추가 두경사근에는 41g당 42.7g이 있는데, 우리의 광배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광배근에는 1.4g이에요. g당 1.4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몇 배죠? 예, 무려 40배예요. 40배. 이 큰 근육 같은 애들이 40개가 있어야 얘 하나가 작용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근육이 여러 개가 여기 있고, 이 치아 부분이나 안면 근육들, 그리고 이 동안근들은 굉장히 높은 이런 고유수용 감각의 수용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뜻은 뭐냐면, 뇌로 많은 임펄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많은 영향력을 줄수록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명령을 내려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수용 감각에 대한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은 에러 하나가 수백 개의 근육들을 에러 난 것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경학적 보상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부체계에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란되고 있다, 이렇게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을 때 잘못됐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목을 통해서 가슴으로 갔다가 그 근육에 문제가 돼서 어떤 근막을 또 영향을 주고 어떤 관절 인대에 문제를 주고,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래서 정위 반사, 그 중력하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고, 그리고 머리의 위치를 일정하게 놓을 수 있고, 눈의 위치를 일정하게 놓을 수 있고, 나머지 체감 부분들을 일정하게 둘 수 있는 그런 반사 체계로
점점 이 원시 반사들은 발달하죠. 아이들이 결국은 낑낑낑 거리지만 많은 정사운동 발달 과정을 거쳐서 걷고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이 중력을 컨트롤해서 비로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얻어낸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많은 반사들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맨 마지막에 있는 Optical Head Writing Reflex, 눈의 변화에 따라 머리의 위치를 계속 조절해야 되는 이 기능이 이제 다음 고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반사체계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두상부를 어떻게 했을 때 체간부가 변화하고 체간부가 어떻게 됐을 때 두상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둘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반사적인 체계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아까 브레인 리플렉스와 스파이널 리플렉스가 얼마만큼 좋은 관계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이 바로 이 전정신경로예요. 우리 귀 안쪽에는 달팽이관과 이 미로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세반고리관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서 이 안에 있는 체액들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측정하는 수용기가 있고, 그 수용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감각 수용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봤던 뇌관 부분에 첫 번째로 신호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뇌피질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세하게 알아볼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세방고리관에서 XY 축으로 해서 모든 방향의 머리의 움직임 때마다 그 자극원을 받아서 동안근, 눈에 있는 6개의 근육들에 각각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이 신호를 전달할 때 첫 번째 특징이 정의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물을 어떤 공간상에서 지각하고 바라봐야 할 때 내가 아무리 어떤 충격을 막 받더라도 나는 그 사물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막 이렇게 흔들리는 차를 봐도 이걸 계속 조절해주는 반사체계가 도는 거예요. 이 반사체계가 일정한 수준을, 한계를 딱 넘는다. 그러면 보통 멀미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지럼증, 구토, 즉 신호의 교란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위치와 눈의 움직임, 이거를 감지하는 전정동안 반사는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반사활동이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임펄스를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목근육에 어떤 수축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완을 해야 될지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에 있는 이 승모근과 이 흉쇄 유돌근은 뇌신경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요.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역할과 회전하는 역할, 그리고 앞으로 가볍게 이렇게 굴곡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근육은 이 부신경이라고 해가지고 뇌신경 12번에서 관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근육들은 그렇게 따로 관리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입력, 눈이나 이런 세방고리관, 그리고 나머지 체간부에 있는 모든 특히 발바닥 같은 어떤 중력을 받아들이는 그 고유수용 감각 기능들을 다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눈과 그리고 나머지는 포스처럴 리플렉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고 걸어왔고 지금 앉아 계실 수 있고 지금 눈을 통해서 사물이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물이 또렷하게 인지될 수가 없어요. 천정이 빙빙 돌 수도 있고
도대체 걸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관찰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머리와 목의 구조적 관계는 전신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M 알렉산더가 말한 그 부분, 전체적인 기능을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일단은 구조와 기능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그리고 머리의 잘못된 위치는 근막계의 구조적인 통합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 이후 생체의 틀의 역학적 긴장을 계속해서 구축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긴장이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와 기능의 통합적 상태가 악화될수록 세포와 조직의 체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 체액순환의 문제는 대사, 에너지 대사, 영양 대사, 그리고 항상성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살펴봤듯이 반사작용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협응, 잘못된 억제, 잘못된 촉진이 계속해서 부적절하게 일어나면 그거에 의한 보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 부적절한 신경 충동은 또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도 정보적인 처리, 이상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저 나름대로 가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두3위는 역학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조절 밸브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조절 밸브. 아주 심플하게 조절 밸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후두3위는 구강하악계와 함께 전시를 조절할 수 있는 최상위 기능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1차 호흡과 2차 호흡, 우리의 폐포호흡의 영향에 동시에 준다. 이 1차 호흡은 뇌척수액의 순환을 말합니다. 뇌척수액의 이 1차적인 호흡이 잘 안 되게 되면 2차적인 호흡은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선은 지금 성인인 경우 지금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주변의 근육들이 기시되는 부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동그란 구멍을 이 후두 하공우를 통해서 척수가 나오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많은 근육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들이 마치 조절 밸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으로서 단순히 수축 이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밸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어린 아기의 그 두 개의 골 중에서 후두골을 보면 이렇게 봉합이 어른들과 달리 이렇게 연골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 후두공이 압박받지 않고 바깥 방향으로 팽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잘못 사용된 어떤 장력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후두하공이 좁아지는 또는 후두하 3위를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위치로 몰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치 지금 두개골이 있고 경추 1번, 2번이 있는데 이 지금 턱관절 부분이 같이 구강 하악계에서 중요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이 관계에 의해서 하부 체계는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밸브 역할을 통해서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우리의 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준다고 확신합니다. 마치 가스밸브처럼 말이에요. 이게 마치 턱관절의 조인트처럼 보인다라면 이 척수관, 이 정보와 에너지가 오가는 이 에너지를 열고 닫는 근육 체계들이 컨트롤돼야 되는데 아까 C1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에 의해서 얘는 컨트롤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나 가설적으로 후두 3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아까 브레인 리플렉스 체계, 두개골과 악절 이쪽의 체계의 정보와 이 아래쪽 청골, 흉골, 골반, 사제의 그 부분을 적절하게 중간에서 컨트롤을 해줌으로써 우리 몸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단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FM 알렉산더가 말한 것처럼
비교적 단순하게 전신계의 시스템을 통제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의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신경 기능 구조를 중추 조절이 모두 하나의 통합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 부분이 후두 3위와 그 구강 하악을 합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막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천골과 두개골의 관계입니다. 이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이는 만화처럼 수도관도 멀쩡하고 수도꼭지도 멀쩡해요. 근데 뭔가가 이 자동적으로 되어질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뭔가의 방해 요인에 의해서 이 생명체는 죽어가는 거죠. 이 세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 C1 nerve와 이 후두 하근을 컨트롤하는 의식적 명령을 스스로 했을 때만이 이 부분이 열린다라는 것을 FM 알렉산더가 그 오래전에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그 옛날에 발견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에 와서야 이 손의 기능에 의해서 피드 포워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이 몸에 영향을 미쳐, 근육에 영향을 미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많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림만 보셔도 아시게 되죠. 자, 도구라는 거죠. 도구. 우리에게 어떤 도구만 주어지면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바로 경추 1, 2, 후두 3위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서서 걷는 것도 상당한 문제인데 거기에 어떤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의 패턴, 왼손잡이의 패턴, 어떤 도구에 대한 사용 패턴이 생겨요. 어린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 과도하게 많은 의자에 앉는 것.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저희는 의자라고 봅니다. 이 좌골은 이렇게 앉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 앉게 되는 순간 바로 후두 3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가설이고요. 후두 3위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에너지 대사와 감각인식 오류, 인지행동, 정서 조절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와 협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는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고 그 근육에 의해서 잡는다 또는 취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긴장을 쌓고 있는 거죠.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계적인 운동은 매우 해서는 안 될 잘못된 협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심신통합의 작용. FM 알렉산더는 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통해서 심신이 통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바로 포스처럴 리플렉스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구조와 그 움직임의 마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에너지 대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되고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센세이션, 자기 존재감, 감정, 여러 가지 자기 존재감의 영향을 내가 이런 존재감이다라고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센세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감정과 기억을 일으키게 되고 또 학습과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인식을 줍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아인식이 되고 그 자아인식의 기준에 맞춰서 생존 전략이 짜여지는데 이 생존 전략이 매우 한계적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fight and flight, 도피 반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프라이머리 컨트롤에 또 문제가 일으키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면 이상한 감각 증세가 일어나서 생존에 대한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자세 근육의 어떤 톤이 변하게 돼 있고요.
관절면의 각도도 변하고 몸의 사용에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아이처럼 순수하게 태어났던 정상적인 발달 과정과 진화 과정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머리를 후두를 더 뒤로 젖히는 방향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후두부에 있는 근육들이 놓아질 때 우리는 앞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많은 잘못된 사용을 통해서 말하자면 교란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많은 동서양의 운동들이 있어 왔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매우 복합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면 눈은 흥분되게 돼 있고 아주 강한 어떤 빛의 반사에 의해서 후두부는 바로 긴장하게 돼 있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을 누르게 됩니다. 좌골이 아닌 천골 또는 미골을 누름으로써 더 심각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일으킵니다. 이것을 다시 재교육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궁금했던 부분이 PC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저는 YES라고 대답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우선은 제가 설명했던 바는 좀 매우 적지만 호두 3위를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레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는가는 알렉산더 테크닉이다. 네. 결국은 결론은 심신의 건강은 기초적으로 정확한 감각 인식과 협응적 운동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할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즉 중추 조절이라고 하는 생명의 권능을 회복해야 심신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라도 여러분이 지금 목이나 턱에 힘을 살짝 주고 있다라면 바로 존재감이 연애 바뀔 거예요. 뭔가 갑자기 지루해지고 뭔가 피곤해지고 뭔가 많은 생각들이 막 불시적으로 일어나고 그 망상에 자꾸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와 프라이멀 컨트롤을 연구해 보면 자세는 결국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끊임없이 만들어야 된다고 배우고 만들려고 해요. 그런 의지적 작용에 의해서 더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는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전체적이에요. 내장기, 혈액, 모든 거에 의해서 자세는 스스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프라이멀 컨트롤의 역할이 신경활동인가 아니면 근골격계의 활동인가 세액순환의 활동인가 정신적인 활동인가 이 모든 것이 아니고요. 심신의 기능을 통합을 단순하게 하는 것, 즉 여기에 있는 임펄스를 충동과 임펄스를 디렉션이라는 걸 통해서 조절함으로써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성,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 그 깨어있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이 모든 게 하나구나라고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각체계, 감각체계가 교란이 일어나면 뭐가 하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서도 뭔가 마음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FM 알렉산더는 바로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자기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세는 없다. 올바른 디렉션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레슨을 받으신 분들은 디렉션이라고 하는 5가지의 그 언어로 된 구두 지시, 메시지를 스스로 주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의식적 디렉션이 바로 아까 말한 C1 nerve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굉장히 체액 시스템처럼 만들어 아주 풍부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관절낭의 안에 있는 활액이 굉장히 쉽게 공급될 수 있게 돼요. 그럼 마치 붕 떠 있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걷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에너지 소모를 그렇게 많이 안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머리의 위치가 어떻게 협응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분명 발생된다. 어떻게 하면 자기적이고 기계적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회복하는가.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FM 알렉산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머리와 목의 관계에 대한 디렉션이 가장 중요하다. 뭐죠? 내 목이 자유롭다. 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이거죠. 우리가 중추 조절에 대한 올바른 디렉션을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심신의 기능들이 단순하게 조절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습관, 원치 않는 반복적인 상황과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디렉션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5개, 매우 심플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걸 줌으로써 상부가 조절이 되고 하부까지 다 조절이 되는 거죠. 간단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간단한 낭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학습하려 할 때, 뭔가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려 할 때,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학습도 탈학습도 불가능해요. 그 조건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인데, 프라이머리 컨트롤의 저의 최종적인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이 하부 체질, 소뇌와 뇌관, 그리고 척수에서의 이 정상적인 운동 반사 체계가 원시 반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게 이제 보관하게 되지 않으면 대뇌는 더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대뇌는 뭔가 새로운 걸 항상 학습하려고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밑에 하부 체계가 너무나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는 뇌의 80%의 신경 뉴런을 다 가지고 있어요. 80%. 그렇기 때문에 이 중추적인 기관이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변하고 싶어 라고 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내가 뭔가를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이 하부 체계가 계속 이상한 반응을 계속 일으키면 우리는 앉는 것조차도 온전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자제하는가? 습관 제어 방식, 습관의 제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FM 알렉산더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7가지 원리로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알고 보면. 쭉 강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일단 멈추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너 자신에게 지시를 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왜냐하면 뇌의 중추는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다음에 손해에 그 전달을 해요. 그리고 손해는 비로소 자기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즉 모든 원시반사 체계나 다른 체계들을 다 정상화시켜요. 전신에 있는 감각 그리고 운동 루트를 정상화시켜요. 이랬을 때 센세이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감각들, 나는 아프고 불편해, 어떤 감정이 있어, 이러한 상태에 궁극적으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신통합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몸과 마음은 원래 하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만 알겠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몸과 마음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건 몸의 기능이나 마음의 기능이 같아서 어떤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둘은 말일 뿐이지 단 한 번도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는 본래의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팔의 구조물과 이 움직임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대부분의 학문 체계가 데카르트적인 이 이원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과학이라는 이름도 철학이라는 이름도 심지어는 종교라는 이름조차에서도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음은 어떤 생각의 흐름이나 인식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고 몸은 어떤 감정이나 운동기관으로 그냥 물질적인 뭔가를 행사하는 것 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바로 몸의 사용이 곧 여러분의 생각의 사용을 만들게 되고 생각의 사용은 곧바로 몸의 사용을 만드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의식의 활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의식. 경험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주체. 내가 살아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이 경험의 주체를 연구해야 되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연구해봤자 그건 계속 복잡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굉장히 방법 자체가 심플해요.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원리 자체도 그렇고요.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였을 때만 얘기를 하지 실제 저희가 할 때는 알렉산더 테크닉에는 이론이 없다. 단지 실현하라. 너가 지금 실현하면 된다. 지금 프라이머 컨트롤 회복하고 지금 걸을 때 제대로 걷고 앉을 때 제대로 앉아. 끝. 그렇게 되면 삶이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변하세요. 그게 본래의 몸의 아주 단순한 지성이에요. 어렵게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정신 분석을 하고 많은 과거의 많은 것들을 해짓고 체면을 걸고 트렌드를 시키고 그런 묘한 방법으로 명상을 하고 뭔가 그런 도인들을 잠시 멈추고 있는 대로 있어 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들은 다른 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얘기할 필요가 좋죠. 우리는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복할 뿐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잠시 이런 교사들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타락들이 되면서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정말 공감되는 저도 오늘 하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많이 보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려 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 이름 매스컴에 몇 번 뜨고 제가 몇 번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 공부의 본질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1대1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몸의 사용입니다. 몸의 운동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운동이나 기계 만들기 또는 재활 훈련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용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재교육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단지 회복할 뿐이니까 단지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이 원리 체계가 있어서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건 뭐야? 이건 요가 같아. 또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죠. 흔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자세 교정, 척추 교정, 뭔가 이런 어떤 자세를 바르게 하는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자기 사용 습관의 수정. 자기 자신의 습관을 수정하면 자세는 저절로 돌아와요. 묘하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모든 감각의 작용과 운동의 작용은 습관의 어떤 모습에서 바꿔주기만 하면 근육의 이완들, 혈흔들 저절로 다시 돌아와요. 억지로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튀어나온 척추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통증을 잠시 사라지지만 그 다음 다시 그러한 걸음걸이와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잘못된 협응을 할 경우 반드시 다시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또 육체적 상태를 본인이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너무 오랜 시간 동서양에서 해왔어요. 반복해서. 나는 알아, 너는 몰라. 나는 객관적 지식이 있으니까 너를 어떻게 해주겠어. 빵빵빵. 물리적 자극을 주고 결과를 기대할게. 그러나 외부에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리스펙트하지 못해왔을 뿐이에요. 안에 있는 내적 지성을 리스펙트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과를 우리는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고 우리 후대에게 그걸 고스란히 물려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에겐 이런 게 있어 스스로 해보고 이렇게 해요. 단지 너가 이것만 알면 돼. 아무것도 하지 마. 잠시라도 우리가 뭔가 도잉하려는 거를 멈출 수만 있다면. 근데 많은 성현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단 한시도 뭘 안 한다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욕구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돼 있고요.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는 이미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미 고유하게 이미 온전하게 지금도 어쩌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조차 심장이 뛰는 한은 그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중추조절이고 중추조절은 모든 존재감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같이 정리드리자면 마무리죠. 정말 그라운딩 하고요.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제 말소리 들리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식은 특별한 상상을 하고 특별한 무슨 철학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각이에요. 관찰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그거를 왜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향해서 그냥 손을 붙이는 역할들만 하는 거예요.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열기만 하면 너무너무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웃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고생하셨습니다.